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시정입니다. 자, 오늘은 구매 대행이에요. 오늘 구매 대행한 차량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디젤 2.7 TD V6 SE 모델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디스커버리 3 그 가솔린 4000cc짜리 하고,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5 2.0 디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제가 똑같은 건데 후기형 모델,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4 3.0 디젤 SD V6 모델도 제가 차본다로 하나 한 게 있고요. 영상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의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고객님이 천안에 있는 차를 보시고 저한테 구매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2010년식이고 지금 적산거리는 24만 2200km, 그리고 운전석 앞도어하고 뒷도어가 판금이 되어 있는데 뒷도어는 판금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묻방 작업을 잘했던지 판금의 흔적을 저는 잘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앞에랑 뒷도어는 판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차는 20만 km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보증이 안 되는 거죠. 고객님은 그거를 다 인지하시고서라도 디스커버리 4 이 차량을 구입하고 싶으셔서 저한테 차를 의뢰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디스커버리 3나 아니면 디스커버리 5 또 다른 후기형 모델 디스커버리 4 D4 후기형 모델을 할 때도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랜드로버 차량의 그 극악무도한 수리비,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의 컬러감 마감, 이런 것들이 저는 제 정비성을 추구하는 저의 성향으로서는 잘 맞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D3, D4, D5 이렇게 구매 대행이나 차본다를 의뢰해서 차를 보고 제가 갖다 드리면서 느꼈던 거는 한 가지 분명한 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는 정말 매력이 넘치는 차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왜냐면 이 디스커버리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차에 꽂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특별히 D3나 D4에 특별히 이 차를 사셔야 하는 이유가 있냐라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근데 그분들은 디스커버리가 디스커버리 3나 4 이 각진 이 모델, 각지면서도 둥글둥글한 이 정말 이 디자인을 정말 좋아하시고, 특히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의 4륜구동 시스템, IBF 차체 프레임에 되어 있는 풀타임 4륜구동 시스템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비성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성향하고는 맞지 않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남자라면 죽기 전에 꼭 한번 타보고 싶다, 이때 아니면 타볼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의 대부분이 구입을 하셨어요. 충분히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차쟁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고객님이 있는 이제 창원으로 모든 일 처리를 마무리하고 창원으로 이제 갖다 드리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는 고속도로고요. 고객님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게 2010년식이니까 10년이 넘은 수입차잖아요. 10년이 넘은 중고 수입차, 거기에 20만 킬로가 넘은 중고 수입차, 거기에 수리비나 부품비가 극악무도한 랜드로버 차량, 디스커버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좀 스트레스도 있으셨던 것 같고, 나름대로 자료도 좀 많이 조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분은 꼭 구입을 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자, 먼저 제가 후기형 모델 있죠, 흰색 디스커버리 3.0 디젤 차량, 그거 할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고질병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도 SDV6 3.0 디젤 엔진하고 거의 비슷한 고질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엔진의 레이아웃이나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TD V6랑 SD V6랑은 2.7이냐 3.0이냐, 그 다음에 싱글 터보가 들어가냐 듀얼 터보가 들어가냐, 요 차이입니다. 근데 어쨌든 엔진 이슈가 조금 더 많았던 거는 SDV6 3.0 디젤 엔진이 엔진 크랭크샤프트 쪽에 어떤 유격이라든지
아니면 크랭크 그 메탈 베어링, 전월 베어링 쪽에서의 고착 이런 부분 때문에 리콜 대상이었었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엔진을 교체한 이력이 있는 그런 차들도 있었죠. 하지만 TD V6 이 2.7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특별한 엔진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2700cc 6기통 디젤이고 190마력의 45 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디젤 190마력에 45 토크라고 하면 특별히 힘이 딸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제가 이 시내를 시운전할 때도 이 차 자체가 2.6톤을 조금 넘는데 그 육중한 무게를 주행하는데 사실은 전혀 큰 불편함이 없어요. 물론 3.0보다는 당연히 뭐 마력이나 토크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영역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4 차량이 레이싱을 위한 차량도 아니고,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젊디 젊은 그런 분들도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유유자적하게 좀 천천히 자동차의 감성을 즐기기 위한 분들이 타기 때문에 190마력의 45토크면 사실은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고질병이 SDV6랑 거의 비슷한데요. 성능상에는 사실은 이게 24만 킬로니까 천안에 있는 매매단지의 그 차주가 딜러예요. 딜러가 직접 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자기가 그냥 자기 차를 개인으로 내놓은 겁니다. N카에. 이 차를 그 차주 딜러도 인수하기 전에 상사 대표가 이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 차를 한 7,8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셨나봐요. 그 만드는 과정을 직접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 차를 직원 딜러가 인수를 하고 1년 정도 타면서 본인이 또 조금씩 정정비 수리를 좀 하셨고, 이번 차주 이 차를 구매하신 이분한테까지 넘어온 겁니다. 사실 최대 수혜자는 지금 이 차를 구입하신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쓰신 분들 말고 세 번째 구입하신 분이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은 거죠. 이 차 같은 경우는 타이밍 벨트 세트가 교환이 돼 있습니다. 근데 타이밍 벨트 세트는 한 2년 이상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한 3년에서 2년 반 정도 전에 타이밍 벨트 세트를 교환하신 것 같고, 라디에이터 그 팬이 그 팬 클러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팬 클러치가 풀린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잘 안 풀리는데 이 차가 그 풀려 있고, 그 다음에 텐션 베어링 2개, 아이들링 2개, 워터 펌프 교환된 흔적을 보면 무조건 2년은 넘었고, 제가 예상하기엔 3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타이밍 벨트가 제조사 기준으로 뭐 12만에서 15만 킬로 정도 뒤에 타이밍 벨트 세트를 교환하는 거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최소 지금부터 10만 킬로 이상은 충분히 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고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만 뭐 15만 탄다고 해서 갑자기 바로 뭐 끊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큰 무리만 없다면 저는 그 정도의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브레이크 디스크가 교환이 돼 있고 뒤쪽에는 브레이크 디스크를 교환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럴 것이 제동력이 8대2나 7대3으로 잡히기 때문에 뭐 뒤쪽에 디스크는 그렇게 자주 교환하실 필요는 없지만, 앞쪽 같은 경우는 제동력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소음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브레이크 디스크는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브레이크 디스크는 좀 파먹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뒤쯤에 그냥 뒤에 브레이크 디스크는 한번 교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가장치 쪽이겠죠.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차주분이 에어 서스펜션 4개를 다 교환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정품이 아니고 비품이죠. 근데 이제 OEM 생산을 하는 부분에서 그 제조사 마크만 지운 거, 비품으로 해가지고 에어 서스펜션 4개를 다 교환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비교적 최근에 교환을 하셨어요. 닛불도 다 교환하셨고, 거기에 더불어서 에어서스 그 에어 컴프레셔까지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제 현가 장치가 있는데, 얘가 단점 중에 하나가 로어암이 좀 잘 나가요. 2.6톤이 넘는 공차 중량이다 보니까 로어암 쪽에 하중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 이 차는 잡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제가 천안 그 매매단지 쪽 뒷길로 해가지고 한 10분 이상 계속 시운전을 하고, 또 그것도 제가 방지턱이 있는 곳만 찾아서 다녔어요. 다행히 제가 다니는 길이
방지턱이 굉장히 많은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지턱을 매우 많이 넘어봤어요. 근데 로어암에 대한 잡소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어암 양쪽 교환돼 있고 어퍼암 양쪽도 교환돼 있고 스테빌라이저 링크도 좌우가 교환되어 있었어요. 이제 제 짧은 생각은 그 2차 같은 경우가 더블 리시버 방식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어퍼암하고 밑에 로어암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방식인데, 이 더블 리시버 방식이 로어암보다는 어퍼암 쪽에 하중이 조금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퍼암 쪽에서도 그 잡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퍼암하고 스테빌라이저는 비교적 최근에 교환을 하신 것 같은데 1년 전에. 근데 로어암 같은 경우는 최소 2년 정도는 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부품의 상태를 보면 이게 한꺼번에 교환한 것 같지는 않고 약간의 시간적인 텀을 두고 교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환됐다라는 건 제가 들었고, 실제로 시운전을 해보고 부품을 확인했을 때는 뭐 약간의 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뭐 부식의 처짐이라든지 잡소리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차 단점 중에 하나가 특히 2.7 디젤 엔진이 특히 매니폴더에 약간 크랙이 생기는 그런 고질병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공이 새버려요. 약간 도둑 공기가 들어가면서 진공이 새면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이게 엔진이 약간 부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적절한 공기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쭤봤더니 뭔진 모르겠는데 교환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엔진룸을 열어보니까 흡기 매니폴더 쪽에 스윌 밸브 있어요. 이 차는 디젤 차는 스로틀 바디처럼 생기긴 했어도 그게 스로틀 바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공기의 흐름을 열고 닫아주는 그런 스윌 밸브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기기에는 스로틀 바디지만 역할은 조금 달라요. 스윌 밸브를 교환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또 찌꺼기도 많이 끼는 타입이고 하다 보니까 스윌 밸브 교환하셨고, 양쪽에 V6니까 로코암 카바 있죠. 로코암 카바도 교환을 하셨습니다. 이 차가 로코암 카바도 잘 깨져요. 그 영국 차들이, 특히 영국 차들이 BMW 미니도 그렇지만 로코암 카바가 미세하게 크랙이 가가지고 오일이 젖어요.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것도 단점이기는 하지만 양쪽 좌우가 교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전쯤에 흡기 클리닝도 다 하셨고, EGR 쿨러나 EGR 밸브도 클리닝을 다 하신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에는 들었습니다. EGR 밸브하고 EGR 쿨러를 교환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교환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깨끗하게 하셨으면 그건 잘 된 거겠죠. 그리고 타이어 내짝이 교환이 돼 있어요. 타이어 내짝의 트레드는 최소 80% 이상 정도 남아있고, 실내를 보면요, 실내가 조금 깨끗한 편이에요. 사실은 뭐 2010년식에 뭐 24만 킬로 정도 탔으면 실내가 가죽 핸들도 좀 그런 손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도 까지는 게 분명히 나와요. 특히 유럽 차들 같은 경우는 자주 누르는 거는 까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차 같은 경우는 버튼의 까짐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 전 차주분이 이런 것들을 교환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실내의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만 봐서는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아주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뭐 이런 핸들 있죠, 요것도 새로 가죽을 입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도금, 크롬 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까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다시 가죽 시트로 전부 다 하셨어요. 여기 시트가 너무 깨끗해요. 이게 앞쪽 시트하고 뒤쪽 시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이 차들 같은 경우 옛날 독일 차들하고 영국 차들 같은 경우에 포르쉐 카이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뒤쪽에 보면 천장 이 천이요, 이 들떠가지고 약간 처진 것들이 있어요. 약간 운다고 하죠. 천이 물결 모양처럼 이렇게 울어요. 이거는 이때 당시 차들의 종특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좀 짜증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 차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엔카에서는 뭐 누유가 전혀 없는 걸로 찍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위에서는 사실 뭐 누유가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단점 중에 하나인 파워 스티어링 호수에서
오일이 셉니다. 그러니까 파워 스티어링 호스가 라디에이터 쪽까지 연결이 돼 있고, 라디에이터 쪽에서 다시 파워 스티어링 펌프 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고압 호스가 그 오일이 잘 새요. 이 차도 그쪽에서 오일이 새가지고 약간 오일이 흐른 흔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오일 필터 하우징에서 오일이 묻어 있어요. 그거는 전에 흰색 그 3.0 디젤 디스커버리 4에서도 제가 확인해드렸던 내용인데, 그게 똑같은 엔진이거든요. 근데 작업하기가 굉장히 좀 짜증나고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 약간 V6다 보니까 가운데 폭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그래가지고 열도, 양쪽에서 열도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 변형도 되고 오일 실도 잘 경화가 되는 부분인데, 이 차도 그쪽에서 오일 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 특히나 아울렛 파이프라고 해가지고 엔진 헤드 안쪽으로 물라인이 들어가는, 그걸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시켜주는 파이프가 있어요. 플라스틱 파이프. 그 파이프도 크랙이 좀 많이 가요. 열을 많이 먹어서 가운데서. 그 실도 경화가 좀 잘 되고, 고무 실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누수 흔적은 정확하게 틈새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약간의 물이 고여있기는 했어요. 이게 기름이 고여있는 거하고 물이 고여있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약간의 물이 다이캐스팅 해가지고 움푹 파여져 있는 그 부분에 약간의 그 물이 고여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객님께 말씀드리고 차후에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를 떠봤어요. 시운전하고 밑에를 떠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운전석 쪽에 등속 조인트가 좀 오일이 좀 약간 젖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쪽 디퍼런셜 케이스, 앞에 디퍼런셜 케이스도 약간 젖어 있고, 그래서 제가 위를 한번 딱 봤는데, 그게 이제 파워 스티어링 호수 파워 오일에서 약간의 누유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흘러서 밑을 적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교환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앞뒤 디퍼런셜 오일하고 트랜스퍼 케이스에 사륜 그 TC 오일도 교환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전 차주분께서 미션 오일까지 교환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의 ZF 6단 미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주분도 3.0 디젤 엔진을 선택하지 않고 2.7 디젤 엔진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후기형 같은 경우 3.0 디젤은 ZF 8단 미션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ZF 6단 미션이 들어가고, 다이얼 방식이 아닌 지금 이렇게 기어 노브 방식인데, 사실은 뭐 연비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8단 미션이 조금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단수가 8단이 들어간 게 아니라 쪼개놓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미션의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뭐 미션의 열, 뭐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또 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6단 미션에 들어간 이 모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선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미션은 6단 미션이 내구성이 좀 좋아요. 연비는 연비대로 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내구성은 내구성대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단 미션이 들어간 걸 선택한 거는 좀 잘하신 것 같고, 특히나 독일의 ZF 6단 미션은 이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BMW의 그런 극강의 감성, 회전의 이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ZF 6단 미션이에요. 그만큼 내구성도 좋고 직결감도 좋고 펀치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그 미션이 ZF 6단 미션입니다. 얘는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차량 하부를 떠봐서 확인을 다 했는데요, 특별히 이 프레임이 휘었거나 아니면은 뭐 부식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뒤쪽 사고라든지 뭐 앞쪽에 뭐 별도의 어떤 그런 충격이 가해진 그 부분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 벨트를 교환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SDV6랑 비슷하게 TDV6도 타이밍 벨트를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뭐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뭐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도 많아요. 타이밍 벨트가
고탄성 고무 벨트 타입인 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숙해요. 이 정숙한 회전 질감을 가지고 있고, 물론 체인으로 된 차들보다는 어떤 조금 더 이 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때에 맞춰서 타이밍 벨트 세트를 교환하면서 주변 부품들까지 같이 예방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오랫동안 자동차를 유지하고 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 사실 제 감성으로는 저는 가솔린 4000cc 가솔린, 전에 그 디스커버리 3 4000cc 가솔린 차, 그 차의 감성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자동차는 가솔린 차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 차도 디젤 차지만 6기통이고, 그 다음에 타이밍 벨트가 고무 벨트 타입이다 보니까 그거 못지않은 그런 정말 부드러운 감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 무거운 차인데 힘들이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사실 험로를 주행하거나 뭐 차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지 캠핑 같은 거나 이런 거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보면 뭐 지프 랭글러라든지 아니면 이런 디스커버리 3나 디스커버리 4 이런 차들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는 워낙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는 괜찮지만, 평소에 타고 다니는 부분에서는 정말 극악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단점인데, 이 디스커버리 4 같은 경우는 평소대로 주행할 때 굉장히 에어 서스펜션에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감, 그 다음에 고급진 승차감,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이런 옵션들, 그리고 굉장히 단정하고 정갈하지만 이 상남자스러운 이런 이 깍두기 형태의 이런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IBF의 그런 모노코크 바디와 프레임 바디가 결합된 정말 극강의 어떤 그 프레임 바디 강성을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바디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LSD 이런 4륜구동 시스템이 기존의 국산차들, 특히나 뭐 렉스턴이라든지 아니면 모하비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4륜구동 험로 탈출 4륜구동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게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의 이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두 바퀴가 빠져서 구동력을 잃어도 빠지지 않은, 그러니까 구동력을 가지고 있는 양쪽 바퀴 두 바퀴만 살아있으면 어느 정도 험로 탈출이 가능해요. 그 부분에서는 모하비보다는 훨씬 윗급의 이 4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차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유독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타보고 싶다, 이 기회가 아니면 탈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뭐 한두 달 이렇게 고민하고 사시는 것보다 아주 몇 개월, 뭐 길게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뭐 동호회라든지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매물을 확인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하시다가 이제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차가 정말 메리트가 있고 정말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뭐 지프 랭글러도 굉장히 좋은 차지만, 지프 랭글러하고는 전혀 다른 감성의 이런 회전 질감이라든지 승차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면이라든지 이 차의 전체적인 디자인, 그 다음에 브랜드가 주는 브랜드의 가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차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데 너무 무거운 이 차를 그냥 정말 부드럽게 쓱 끌고 가는 이런 느낌? 그런데 위에서 찍어 누르고 아래에서 막 끌어당겨 가지고 이런 높은 차체를 가지고 있는 뒤뚱거리는 이 차지만, 나름대로 이게 막 안정적으로 가는 주행의 즐거움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특히 디스커버리 3나 디스커버리 4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디스커버리 5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모노코크 바디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D3나 D4만의 이 깍두기 감성, 이런 것들이 이 오너들의 마음을 이게 다 잡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차에 이런 뭐 장점도 있지만, 중고차를 10년이 넘고 20만 킬로가 넘은
이런 수입 중고차를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곳곳의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봤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누유가 아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누유가 아주 심해가지고 밑으로 막 흠뻑 젖어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특히나 유럽차를 사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누유는 이게 좀 감수를 하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지금 이 차는 누유가 굉장히 많이 없는 거다,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냥 소소한 소모품 정도만 교환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전차주랑 전전차주가 차를 좀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좀 겁을 먹고 자동차를 좀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차에 대한 특징을 알기 때문에 예방정비도 해놓고 좀 이런 부분이 지금 차를 사신 분이 아주 큰 수혜를 입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 내용들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게 개인이고 딜러지만 이게 개인이 파는 거고, 그 다음에 20만 킬로가 넘기 때문에 구입 후에 AS는 안 돼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한테 인지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시운전도 좀 오래 해봤고 차량 하부도 떠서 확인했고 신경을 써서 좀 몇 번 정도 더 확인을 한 상태에서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구매 대행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디젤 2.7 TD V6 SE 모델입니다. 안전하게 창원까지 직접 가져다 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